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남국 민주당 선대위 사법개혁특보, 강현재 국민의당 선대위 TV토론단 부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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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계속해서 정치권 얘기를, 조기 대선 얘기를 다뤄볼까 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새롭게 전해진 소식이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법률적이나 어떤 정치적인 평론 잠깐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볍게라는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좀 진중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그리고 조카 장시호 씨, 그리고 김종 전 문체관광부 2차관이 오늘 검찰이 구형을 내린다고 해서 바로 이 점을 조금 주목해 볼까 하는데, 네. 김남국 특보, 그리고 강현재 부단장께서도 아무래도 변호사시니까. 변호사시니까 법률적인 지혜를 조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검찰이 어느 정도 구형을 어느 정도 한다라는 질문이 조금 우문이기는 한데 예측을 해보신다면 전반적으로. 네, 사실은 이제 구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양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한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김종 전 차관과 장시호 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 사실 자체가 직권남용죄입니다. 우리 형법 123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형을 하더라도 5년 이하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장시호 씨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구형을 할 것인가 이게 부분인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이 부분은 최순실 씨가 주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시호 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것을 반박하거나 또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장시호 씨 주장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장시호 씨가 작년에 일기특수본 수사와 더불어서 특검의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의 구형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 검사라고 한다면 한 3년형 정도 구형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특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뇌물로 기소를 했는데 뇌물로 기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와 관련해서 삼성에 강요했다 이런 그걸로 지금 재판을 받았고 기소가 됐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이거와 동일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뇌물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난 무죄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주장은 이미 내가 그 김종 전 차관은 뭔가 내가 전달을 한 건 있지만 그건 그냥 이야기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사전에 독대를 해서 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를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의사나 나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을 두루 고려해서 구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는 서로 영재센터와 관련해서 설립이나 운영에 관해서 양측이 서로 각자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마지막 발언 기회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은 구형을 하고 피고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하시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텐데요. 일단 현장에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사건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은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반성한다는 취지,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쪽으로 읍소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3명 중에 지금 이제 일부 혐의를 가지고 오늘만 우선 이제 구형과 변론 종결이 되는 건데, 이 3명 중에서는 어쨌든 장시호 씨가 조금 주도적인 어떤 피고인이라고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범죄상. 그래서 최순실 씨,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형으로 구형이 될 것 같고 그나마 장시호 씨는 좀 가장 가벼운 게 구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 구형 여부, 이 정도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 그러니까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박 전 대통령은 추가 변호인단 선임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사실 변호인이 새로 처음부터 이제 기소 내용을 가지고 변호를 하려면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의 이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과연 한두 명의 변호인이 이 정도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가? 주범이잖아요. 네. 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5명 이상의 팀이 붙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부분, 형사법이라든지 또 이런 복잡한 부분에 정통한 사람, 또 특히 이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뇌물이냐 아니냐를 다투는 부분이 또 이 직권 남용이냐 강요냐 하는 부분을 다투는 부분이 이 본질적인 내용인데요. 예. 이러려면 실제 그 이 판검사로서 오랜 그 경험을 한 사람이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좀 제대로 다룰 수 있다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중견 그 이 판검사 법조계 간부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면 제가 보더라도 최소한 수억 대 이상의 이 선임료를 지불해야 될 건데요. 예. 좀 박 대통령 측의 지금까지 변호인을 대하는 마인드가 변호인이 원해서 나를 적극 도와준다 이런 마인드였고 실제로 뭐 시중에 식세의 어떤 이 준하는 수준으로 변호인들에게 지불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말로 변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다투어 보려고 한다면 적어도 한 5억 이상의 수임료를 이렇게 지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본인과 정치적으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단지 기술적인 부분을 다투는 변호사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까지 지금까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뭐 어떤 지지자격인 변호사들이 왔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때 변호인 선임이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 변호인 선임을 이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현실적인 좀 문제를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서 처리를 할 때 한 건이나 두 건만 처리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한 사람이 한 40건에서 많게는 뭐 작은 사건까지 포함한 60건 가까이를 처리하는데요. 예.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도 그렇고 최순실 씨 사건도 그렇고 집중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판을 열어가지고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집중 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변호사가 기존에 처리하고 있던 사건을 전부 다 정지시키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주고 오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만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본인이 처리하고 있던 사건에 한 40건에서 60건 정도 되는 사건을 중단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어떤 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변호인으로 참여할 변호사들은 이미 아까 황장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냥 일반 어떤 그 역량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적어도 정관 출신의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법리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조 원로급이나 중견급 이상의 그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변호사로 참여해가지고 사실상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소수의 어떤 변호사하고만 어떤 그 창구를 단일화해가지고 접견하고 변론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고법 부장판사나 아니면은 또 뭐 지방법원장 출신의 어떤 변호사가 들어가가지고 변론에 내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변호사라도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역량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꺼려지는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재판에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느냐 이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 분리해서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을 서로 양쪽 다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그동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일종의 뜻이 함께 맞춰져서 그러니까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그걸 인정해버리면 네. 다른 한쪽은 자연스럽게 뇌물죄가 성립되는 관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정황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하고 대면하길 꺼려한다. 그래서 재판을 따로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최순실 씨하고 같이 그 만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에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자기는 억울하다고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계의 담장을 늦춰서 최순실 씨가 오히려 이런 국정농단 사태를 벌인 주범처럼 말을 해주기를 박 전 대통령은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오히려 최순실 씨가 나한테 요청하거나 부탁해서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줬는데 그걸 오히려 나한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그 인상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
또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작년 12월 4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가 대면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조사를 받던 최순실 씨가 나도 이제 대통령 이야기를 다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볼 때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다 시켜서 이런 문제가 됐던 것인데 최순실 씨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덮어씌우고 있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네. 서로 간에 두 사람이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판사가 두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그걸 과연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서로 대면을 하거나 같이 재판받는 걸 좀 기피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런 면들이 감정적인 갈등들이 앞으로 좀 더 분출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진짜 일각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두 사람이 배신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동안의 혐의를 다 폭로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지금 현재 추측과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투표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흥미로운 지점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뭐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비춰봐서 그러니까 대선 국면과 비춰봐서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법률적인 부분과 뭐 전망들을 추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 전 대통령이 대선 때 투표권을 행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표가 일단 가능은 한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선거법상 투표권은 있으십니다. 이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형이 확정되지 않고 이제 구치소에 이제 구금돼 있는 수용자들은 구치소 안에서 이제 거소 투표라고 해서 자신이 있는 거소에서 투표를 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서. 예. 구치소 안에서 뭐 공약집도 다 받아봅니다. 받아보고 투표용지도 받아서 자기가 찍고 그것을 이제 우편으로 아마 발송을 할 겁니다. 구치소에서. 네.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 글쎄요 이제 독방에서 분명히 투표용지나 공약집은 받아보실 텐데 본인이 거소 투표를 아마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했다면 가능하고 본인도 투표도 하겠지요. 그런데 글쎄 제 생각에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투표권 행사를 할 좀 정신적인 여력이나 이런 게 있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탄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한다는 것도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투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비밀 투표라 밝혀질 수는 없는 부분일 겁니다. 예. 지금 잠시 뉴스 속보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드의 갑작스러운 핵심 장비의 배치들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선거 개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각 후보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차기 정부가 등장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추정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해서 또 한미 FTA 재협상 관련해서도 그동안은 다소 좀 그 논란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다가 끔찍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겠다라는 식의 강한 무역 압박을 펼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관련한 전문가, 황정 소장께서 외교안보 관련해서 조금 평론을 하시니까 관련해서 좀 의도를 짚어보고 넘어가지요.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한국에 들었을 정부가 이제 기존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있었던 어떤 정부 성격과는 좀 다른 성격의 정부가 들었을 거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겨냥을 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안보나 통상 문제에서 이슈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사드 10억 불. 지금 트럼프가 10억 불이라면 보통 사드 배치 한 개, 대대에 가격 수준입니다. 한 1조 한 2, 3천억 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부른 부분은 돈 내고 쓰라.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한미 FTA를 협정문을 부분 수정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그걸 아니라 아예 재협상 전체적으로 통을 들어서 다시 하든지 안 그러면 FTA를 없던 걸로 하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대기하고 있는 게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한국의 몇 개 품목에 취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조선,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반덤핑 관세라 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요 품목이 한국 정부에 의한 보조금이 지불돼 있다. 즉 한국의 싼 전력으로 이 철강을 생산해서 미국에 파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 한국 측에 압박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카드들을 안보라든지 경제 통상 문제에서 다 던지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새로 들어선 한국 정부에 아주 타이트하게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일종의 사전 선거 선전포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사실관계부터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에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할 때 국민들한테 밝혀왔던 게 뭐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사드 배치는 미군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드 배치 반대 논리를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억 달러를 사드 배치 비용을 우리 정부한테 내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기존의 국방부가 주장해왔던 논리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도록 한 것이고 자신들은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서 배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라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해명하거나 국방부가 해명을 내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금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의 정책 자체가 힘의 군사적 우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관철한다. 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보의 개념을 그냥 단순히 국방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고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모든 문제가 다 얽혀있는 문제라고 이해할 필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역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를 우리 지정하지 않겠다고 한 다음에 북한한테 압박을 넣어라라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상 딜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군사적 우위를 통해서 중국이 움직이도록 하고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주면서 미국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라든가 도발 위협 문제가 극대화되고 군사적으로 항공모함을 배치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또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배치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카드가 한미 FTA 재협상과 지금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봐서도 알겠지만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보는 단순히 안보라고 해서 국방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가 좀 더 외교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로 좀 확장하고 이해를 좀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뭐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굉장히 큰 숙제로 남겠지만 되게 협소하거나 편협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풀지 말고 좀 넓은 시각으로 국민들한테 안보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발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 후보들이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좀 난제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이 곧바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 정치 문화가 조금 더 성숙돼 있다면 저는 적정한 시기에는 그 부분을 공개해서 좀 국민들에게 또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국민들의 판단을 이렇게 구해보기도 하고 또 그분도 검증을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검증에 대한 대비를 하기도 하고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대에는 그런 분을 총리로 모시겠습니다. 안철수 정부는 국민의당 만의 정부가 아닙니다. 탄핵 반대 세력, 개파 패권 세력 제외한 합리적인 개혁 세력 모두 참여하는 국민 대통합정부 세우겠습니다. 개파 패권주의가 망친 나라 국민 대통합정부로 제대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 우파들이 많은 지역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충 정권을 한번 세워보자. 저는 5월 9일 날 대통령이 되면 우리 강요들을 전부 국회의원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사청문회를 해보면 국회의원들은 다 통과해요. 자기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별로 흠을 안 잡더라고. 그래서 첫 내각은 우리 국회의원들을 다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충청도하고 협력해서 영충정권을 꼭 한번 세워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공통 질문으로 난제들이 좀 있다면 앞서 뭐 사드 얘기도 갑자기 더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뭐 난제들을 하나씩 짚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섀도우 캐비넷의 발표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사에서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과 또 정치적인 논란들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차적으로 짚어주실까요? 김남국 특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난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왜 해결해야 되고? 네, 이제 가장 큰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선거 과정에서 서로 이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열띤 논쟁을 뭐 후보자들 간에도 보이기도 했지만 또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간에도 굉장히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국론 분열의 어떤 상황을 당선된 어떤 새로운 어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방금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한 비영남권 총리를 지명을 하겠다라고 한 취지도 예.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영남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초대 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영남권 후보를 지명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 난제는 결국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지난 이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적폐라고 하는 뭐 적폐라고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적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국정 난맥상들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중 하나는 뭐 사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뭐 북핵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나머지 어떤 경제 문제들도 있기 예. 때문에 지금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미진한 어떤 국정 난맥상들을 풀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차기 대통령이 나오고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은 어쨌든 빨리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계속 이제 황교안 그 총리 대행제로 왔기 때문에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결국 일을 하려면 이제 사람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각 구성과 그 인사가 첫 번째일 텐데요. 이것이 첫걸음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처음에 굉장히 진통이 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아무리 이제 뭐 대통령이 나왔어도 또 이제 반대 진영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한 명의 장관 인사할 때도 통상적으로 청문회 때 굉장히 진통을 겪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는 요즘은 대탕평, 통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영남 총리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저는 비영남 총리, 그러니까 지역의 비영남이라는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영남, 뭐 전남도, 전라도도 있을 수 있고 충청도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 인사이냐,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던 인사이냐, 이 두 가지가 다 아닌 진영의 사람을 총리로 할 수 있을 정도이냐가 문제인 거지. 네. 민주당 안에, 문재인 후보 캠프 안에 비영남 인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 또 총리로 하는 것은 크게 대탕평하고 의미가 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초기에는 이제 적폐청산과 뭐 국가 대청소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그 적폐청산의 적임자가 본인임을 자처하고 계신데 그러다가 이제 외연 확장 차원에서 지금 대탕평과 통합을 얘기하시는데 과연 지금 대세라고 계속 해왔던 문재인 후보 캠프나 민주당 안에는 문재인 후보 대통령 만들었을 때 내각이건 어디 뭐 좋은 자리건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물론 본인 내심으로 기다리는 거겠죠. 뭐 내정되거나 하진 않았겠지만 내심으로 기다리고 있고 뭐 리스트 만들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줄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 되는데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을 다 일정 부분 뿌리치고 네. 다른 진영에 예. 또 심지어 반대 캠프에 있기도 했던 그런 중도 보수 인사들을 중요한 자리에 얼마나 등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의문스럽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안철수 후보께서도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네. 집중된 권력을 좀 약화시키고 또 지금 우리 당에 입당도 하지 않았던 이제 문재인 민주당 쪽에 있으셨던 김종인 전 대표를 지금 개혁 공동정부 통합정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네.
추대하겠다라고 하는 예. 거죠. 얘기가 예. 갑자기 이제 예상해왔던 과정보다 조금 빨리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섀도우 캐비넷 자체에 대한 평가는 그럼 마지막으로 미루고요. 각 후보가 양강 후보라고 꼽히는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이 부분부터 그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영남 총리라는 부분을 내세웠고 오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실 폐지라든지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따져보도록 하죠. 공정성을 위해서 다른 분들께 먼저 듣고 나머지 분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섀도우 캐비넷 부분을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이번에 이제 그 인수위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출범을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5월 9일 이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정부 양상이 구성이 됩니다. 예. 새로 이제 이 총리와 장관을 과거에는 그 임명을 하는 것도 검증을 해서 그렇죠.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예. 검증해서 이제 후보를 발표할 때까지도 한 2주 걸리고 네. 그다음에 그걸 발표해서 또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청문회를 거쳐서 총리는 또 표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두 달은 걸리지 그러면 않겠습니까? 최소 한두 달, 예. 길게는 한 서너 달까지 걸릴 수도 있죠.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새로 탄생한 정권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박근혜 정부의 장관 총리들이 서로 이렇게 공존하는 이런 기형적인 동거 양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안정성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섀도우 캐비넷을 발표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예.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에 그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총리나 장관을 마치 자신의 이 노획한 어떤 전유물처럼 생각을 하면서 예. 그 부분을 자신의 어떤 임의에 달려있는 부분으로 간주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공약하는 내용만 보고 소통과 협치를 할 거라고 찍어주면 되고 나면 총리나 장관 발표하는 것은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자기가 만만하게 쉽게 부릴 수 있는 그냥 소신도 없고 예스맨을 갖다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죠.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누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의 후보의 예스맨이야. 예. 그러면 오히려 표가 떨어질 거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발표해서 오히려 더 나은 인적인 어떤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죠. 네, 유권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한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지 좀 의문입니다. 예. 그동안의 대선 후보들마다 전부 다 비슷한 얘기 다 해왔었습니다. 근데 막상 딱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실천한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어떤 철학과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세세하게 지금 이렇게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솔직히. 대신에 후보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또 절실하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저는 대화와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설득이라는 과정은 일종의 권력을 내려놨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자기가 다 취할 수 있는 권력에서 일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런 과단성 같은 게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왕은 항상 그렇잖아요. 높은 연단이 올라가 있고 나머지 신하들은 밑에서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국회에 수시로 찾아가서 대통령과 라운드 테이블에서 같이 국회의장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이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하다면은 사회 각계 인사들을 불러서 대화한다거나 예. 이런 방식의 어떤 소통법을 도입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내세운 이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정부 종합청사로 가져오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건 예를 하나 들면은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의 모델이라고 하는 스웨덴 있잖아요. 네. 스웨덴의 타게 엘란데르 총리라고 있습니다. 무려 23년 동안 총리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못하는 상황이 와서 총리를 그만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총리 그만두겠습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말렸습니다. 근데 이 엘란데르 총리가 임기 23년 동안 뭘 했냐면요. 매주 목요일 만찬 때마다 노조 대표와 그다음에 사측 대표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스웨덴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지국가라고 얘기하고 노조도 양보하고 사측도 양보하는 이런 어떤 모델들을 만든 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도 그런데 대통령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구호나 거창한 뭔가 공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를 설득하고 정치권을 설득해서 제도적으로 바꾸는 과정들이 꼭 따라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고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집권해도 연정이든 뭐든 협치 어떤 형태든 시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법률 하나 바꾸는 작업도 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렇게 대통령이 계속 권한을 내려놓는 일들을 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직접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여론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저는 제일 1순위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포괄적인 얘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좀 포커스를 좀 좁혀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강현재 부단장 말씀은 이제 비영남 총리라는 그 기준을 좀 넘어서 좀 더 세세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통합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네. 어떤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국정 철학을 얼마나 이해하고 국가 개혁 방향이나 미래 방향과 일치하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전제되는 것은 도덕성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제 사실은 그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매우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 어떤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김성환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후보가 후보로 뛰는 동안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은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보여주는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말로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어제 이제 김종인 전 대표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긴급 회동을 하면서 기자회견 아니고 회동을 했죠. 예. 긴급 회동을 하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를 국민 통합 정부 추진위원장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예. 영입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상 지난 총선 때 영입한 것이 매우 잘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국보에 참여를 하는 어떤 전력이 있었는데 이 참여 전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 아니, 내가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발언을 했다가 국민적인 어떤 비판 때문에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국보에 참여와 관련해서 본인은 차출됐다 했지만 김용갑 당시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출된 게 아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런 반론을 하면서 사실상 국민 호남의 어떤 민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픔을 줬었고 그다음에 그걸 더 나아가서 사실상 전 국민 5.18에 대한 그런 부분에 반성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영입 자체를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이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겁니다. 사실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마하겠다라고 해서 탈당까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출마를 또 접은 그런 분을 아무런 어떤 명분이나 이해도 없이 그냥 갑자기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통합 정부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인사를 갑작스럽게 영입한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진정성이나 진위를 사실상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후보들이 그 통합 정부라든가 국민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국면을 뭔가 전환해보고자 여러 가지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김종인 말로만 통합하면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말로만 통합 외치는 분이 정말 문재인 후보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적어도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에서 그런 얘기는 하셔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국보위니 여러 가지 그런 전력들이 있고 호남 민심에 상처를 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을 갖다가 문재인 후보께서 당의 이제 대표로 이제 모시고 총선을 치렀던 거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상 속된 말로 팽 당하듯이 그렇게 해서 나와 오신 분이신 거고요. 말로만 통합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이라는 분을
이번에 자신이 어떤 대통령이 된 후에 개혁 공동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준비위원장으로 한 이것이 저는 행동으로 보여준 통합의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분인가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문재인이라는 분을 도왔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가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평소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거나 칭찬을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날선 비판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던 걸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라는 분 자체가 뭐 경륜으로 보나 여러 가지 거침없는 성품과 이 말씀으로 보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분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어떤 나의 의견에 그냥 따라주실 분이 전혀 아니신 거죠. 그런 면에서 어려운 분이신데 이런 분을 지금 우리 국민의당에 뭐 입당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분에게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통합정부, 개혁정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준비위원장으로 이분을 추대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 후보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내각 구성권이라든지 그런 권한을 일정 부분 내려놓은 겁니다.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나눈 거고 이 나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준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대통령이 된 후에도 구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본인이 다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다 하면서 그냥 기껏 나온 게 비영남 총리. 비영남 총리 될 만한 분들 지금 문재인 캠프 안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통합적인 모습을 보일 것인가가 상당히 의문인 첫 번째 후보가 문재인 후보죠. 기존에 해왔던 모습들 보면은 자신의 어떤 소위 친문 패권과 맞듯이 맞지 않거나 자신들의 어떤 그 그룹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내치고 좀 분열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던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계속 있으면서 그냥 총리 하나 비영남 총리 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는 뭐 말로도 별로 통합에 설득이 없는 거고 행동을 한 건 더더욱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동질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 네. 즉 비슷비슷한 세력들끼리 패권 세력을 이루면서요. 그다음에 인물들도 거기에서 이제 협소한 인재풀에서 자신들에게 이제 이 충성을 바치는 사람 중에 임명을 하거나 안 그러면 또 이 권력 안에서 더 작은 이너서클을 구성하면서 그 이너서클에서 한마디로 예스맨이거나 무기력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을 뽑아 쓰거나 이러면서 권력이 소수 몇 명에게 집중되면서 권력 자체가 다 무너져 갔어요. 보수 정권에 이번에 박근혜 정권의 실패도 그랬지만은 과거에 진보 정권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초기에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 DJ가 그 DJP 공동정부를 갖다가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몇 달간의 어려움을 임명을 못하고 국회 급으로 설이라는 상태를 겪으면서도 JP를 내세웠습니다. 그때 IMF 직후인데요. 만약에 그때 JP가 아닌 다른 어떤 DJ와 색깔이 비슷한 사람이 총리로 갔다 그러면 DJ로 최초로 정권 교체된 데 대한 그 어떤 이념적인 거부감에다가 또 어떤 미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요. 정권 초기에 어쨌든 위기를 넘기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을 했을 때 노무현 친노에 대한 이 우리 사회의 어떤 부담감, 거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한국 최고의 그 노련한 어떤 행정가라고 행정의 달인이라는 고건실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상당히 처음에 안정이 좀 되었죠. 또 탄핵되었을 때도 대행까지도 하면서 안정시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철수 캠프나 문재인 캠프 양 캠프의 공이 인재풀이 협소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자신들의 고유한 색채와 다른 외부의 인물들을 가급적이면 서로 많이 영입해서 섀도우 캐비넷으로 총리로 장관으로 발표하는 부분이요. 절대 나쁘지 않다. 일단 발표해놓고 나중에 안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발표를 하려면 선거 때니까 어쨌든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어지는 비판을 갖다가 자신들 몇몇이 다 해먹는다, 패권주의다 이런 비판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되어서 정권을 쥐고 발표할 때보다는 좀 더 나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쁘게 볼 부분만큼은 아니다 봅니다. 인물을 세세하게 거론하면요. 그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진짜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진정성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뭐 섀도우 캐비넷이든 아니면은 집권 준비팀이든 이런 형태를 자꾸 만드는 것은 앞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바로 대선 끝나자마자 새로운 정부 임기가 시작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어쩌면은 선거 전략적인 문제일 겁니다. 왜 이런 걸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를 하는가?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왜 김종인 전 대표한테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안철수 후보가 맡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는 것이 현실적인 어떤 분석 방법일 것 같은데요. 예. 앞서 말씀 잠깐 나왔던 것처럼 김종인 전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는 민주당은 김종인 전 대표를 비난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그만큼 승리를 아는 거는 김종인 전 대표의 공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나갈 때의 모습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종인 전 대표한테 안철수 후보가 왜 그러면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맡겼는가? 네. 일종의 선거 전략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보수하고 진보 양쪽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양쪽에서 지금 지지자들을 빼앗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방법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어떤 이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할 만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적의 인물이 누굴까를 아마 고민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김종인 전 대표의 상징성이 일단 제일 컸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대표 본인 스스로는 내려놓고 개각이라든가 인선 준비 문제를 김종인이라고 하는 꼿꼿하고 이런 사람한테 맡겼을 때 그 김종인은 대통령의 최소한 어떤 이전의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 같이 정부 출범의 모습 같은 것은 김종인 전 대표가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생각의 안정감 같은 걸 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이고요. 예. 문재인 후보의 어떤 영남 총리론, 비호남 총리론, 비영남 총리론, 예. 총리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남을 겨냥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영남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호남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예. 지금 호남의 민심을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의 경우에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로만 보면 안철수 후보가 하고 문재인 후보의 어떤 지지율 차이가 한 더블 스코어 정도 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호남에 저는 샤이 안철수층이 틀림없이 아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 틈새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 의견을 표출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호남에서 아마 더 많이 득표를 하게 될 경우 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여전히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후보까지 오는 일종의 호남 홀대론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호남 민심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지금 네, 김종인 전 대표가 뭐 아직 확답을 하거나 하진 않았고 오후에 또 본인께서 따로 뭐 기자회견을 여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김종인 전 대표께서 이제 정말 안철수 후보의 어떤 차후 이제 열릴 정부의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선거를 앞두고 첫 번째로는 일단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박지원 상황론 예.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좀 안철수 후보가 스스로 좀 해소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종인 전 대표가 워낙 강성이신 분이니까 그런 분을 끌어들인다는 결단은 분명히 내부에 여러 가지 뭐 한 사람에게만 왠지 자신이 의존하는 듯한 그런 계속되는 문제 제기를 네. 과감하게 좀 없애겠다 이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또 나오고 있는 부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정청래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히려 거꾸로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과 상황 그 위에 또 옥황상제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뭐 주시죠. 정치인 한 분의 말씀에 저희가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런 반론이 비판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기될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저분은 어떤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워딩이라고 해야 되나, 네이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걸로 뭐 재밌게 트위터에 많이 쓰시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도대체 뭐
그 상황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셨어야 되지. 이미 대통령 후보가 엄연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되신 분이 있는데 자꾸 주변 사람은 근거도 없이 그냥 상황이다, 옥황상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 되셔도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되기까지 만들어준 주변에 세력들이 있으실 겁니다. 줄줄이 도와주신 분들이 이제 줄줄이 지금 뭐 서 있을 거고요. 문재인 후보 역시 대통령이 돼도 본인이 어떤 걸 개혁하고 싶고 해도 대통령 되기까지 도움을 받았던 세력 내지는 집단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뭐 일각에서는 심하게 친노 세력, 친문 세력의 아바타 아니나 역시나 문재인 후보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 대통령을 만들어준 어떤 세력의 사실상 뭐 아바타처럼 자신의 어떤 소신과 철학과 결단으로 국정 운영을 못했던 것처럼 그런 패권 세력의 아바타밖에 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또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어쨌든 김종인 전 대표님, 뭐 박지원 전 대표님 두 분은 상당히 결을 여러 가지 면에서 달리하시는 분들인데 하지만 아주 경륜이 있고 뭐 카리스마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을 또 한 분을 또 이제 모셔서 뭔가 이제 자신이 스스로 결단해서 어떤 정리하는 모습을 안철수 후보가 보여주겠다는 거고 또 김종인 전 대표가 오시면 정말로 이 중도 보수의 표심에 좀 신뢰를 주고 범중도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정부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역할을 아마 김종인 전 대표께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강현재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뭐 여러 야에 있던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의 어떤 정부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지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사실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에 바로 국보위 참여 전력이 있었던 분입니다. 사실은 김종인 전 대표의 국보위 참여 전력과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비판을 했던 바로 분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이고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 논평을 보게 되면 3월 6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국보위 공작 정치를 모두 즉각 중단하라. 이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떻게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을 영입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선거 치를 때는 뭐 너무 급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뼈저리게 반성하지 못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 호남의 참패에 대한 어떤 책임의 일부분은 사실은 호남 민심을 어루를 달래지 못한 그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한 부분에 있다라고 저희끼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성을 한 겁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불과 바로 1년 전에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과거 구태 정치의 인물들을 어떻게 영입하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불과 지금 1년 만에 선거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정부에 참여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 이제 뭐 패권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강현재 변호사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좋은 거는 이런 겁니다. 문재인 후보를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사람이라든지 적어도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정치, 국정 철학에 동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집권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방향이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동질감이 없다라는 거죠.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지원 원내대표, 아주 오래된 어떤 정치 구단이라고 있는 사람이 떡 버티고 상황으로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영입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국정에 참여하고 언제부터 정치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새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적어도 지금 새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울리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통합정부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데 바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 뭐 꾸다면 보리자도 아니고. 근데 짧게 듣겠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실패했죠. 그 실패한 정부를 띄우는데 경제민주화니 행복추진위원회니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당선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한 사람. 한때는 또 안철수 2011년이죠. 정치적인 어떤 이랬던 가정교사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사람. 그런 분을 갖다가 망한 박근혜 정부의 이 망하기 직전에 총선에서 당의 대표로 얼굴로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와서 세웠으면 이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요.
총선을 어떤 사람을 얼굴로 해서 치렀다면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또 그 이에 헤어져서 또 이제 딴 데 또 갑니다. 그래서 저분은 마치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한마디로 뭐 그 당시에 나왔던 이 제자 백가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경륜을 가지고 천하를 주유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분을 한번 썼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필요해서 써놓고 이제 그 필요해서 다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재미는 다 봤죠. 그래서 이제 또 안 맞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이쪽 진영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쓰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사람의 영입에 대해서 뭐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요. 지금 두 캠프가요. 서로 각 분야에 수백 명씩의 폴리패스들 뭐 이런 전문가라는 사람을 맨날 세워서 기자회견을 시켰는데 그렇게 영입하고도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또 더 영입을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판하기 전에 이 인맥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쓸만한 사람을 이 폭의 깊이를 갖다 넓히는 부분에 캠프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죠. 예, 얘기가 조금 분열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갈게요. 제가 김남국 변호사가 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상대 캠프에 각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 정말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그 후보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제 어떤 행보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합류한 인사 한 명 한 명 김정인 전 대표님이나 지금 계신 박지원 대표님에 대해서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종인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맨날 호남민심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당시 국보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분을 긴급히 수혈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당이 비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김종인이란 전 대표에게 국보위 전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안철수라는 사람이 국민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경제민주화라든지 개헌에 관한 어떤 상징성과 실력과 경륜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고 또 중도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갖고 있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와 소신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꾸 국보위 전력이라든지 박지원 대표님에 대해서는 또 아까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굉장히 구태 정치인처럼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단정적인 표시는 방송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제가 짧게만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제가 뭐 말씀을 제발 심하게 짧게 하시다라고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강현재 변호사님이 먼저 세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후보 보고 친노의 뭐 아바타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원래 평소에는 부드럽게 항상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강현재 변호사님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청래 전 제가 이야기를 한 의원께서 것이고요. 누구를 잠시만요. 모셔오던 그래서 하는 옥황 것이고요. 장제니 뭐니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저희들의 조율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통정을 붙이고 싸움 말리라 그랬으니까 제가 말리는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리면요. 정치는 낙관주의로 무장해야 선거에서 이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서로 간에 그 양 진영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국민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우리가 사자한테 쫓겨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도 풍경을 즐길 줄 아는 뭐 그런 모습을 좀 국민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사실 국민의 관심은 뭘까? 저는 여기에 다 관심이 좀 있는데요. 양 진영에서 이제 그 뭐 경제 정책이나 여러 가지 공약들은 다 내놨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모습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하면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안정감, 신뢰를 지금부터는 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양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느 다른 후보보다도 집권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지율로만 보면. 근데 그러면 집권하자마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또 다시 반목과 갈등을 하기보다는 이제 손을 잡아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 싸움처럼 가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모습들, 특히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 정치 분야에서 어떻게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애초에 이제 섀도우 캐비넷, 그러니까 인물론, 인물 기준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했는데 특정 인물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보니까. 얘기가 좀 예. 오간 부분이 있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변수 관련해서 표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꺼다는 보리 자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샤이 보수라는 얘기가 다시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탄핵 국면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응답에 응하지 않는 숨겨진 보수 표심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실체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대한민국 건국 1948년 이후에 보수 세력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아왔어. 예. 그동안에 이제 이 기존에 가장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집권했던 세력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이제 탄핵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지금 지지 기반이 해체되었다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체된 분들이 다 야권 지지자로 갔느냐? 전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이 분단 상황에서 뭐 한미 동맹 문제나 사드 인능 문제를 놓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강경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제 보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그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이 당시 새누리당이 워낙 이렇게 이 탄핵에 대한 어떤 책임에서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예. 또 일조한 이런 모양새도 되고 하니까 한마디로 보수라는 부분이 염증이 났거나 또 좀 부끄러워서 보수로서의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 이번 대선은 어렵다라고 보고 빠져 있다가 이제 대선 기간이 이제 다 되어 가니까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또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결집을 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 갔다가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조금 오르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내일신문 조사에 보면 41%가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했는데 그 41% 중에는 적어도 60% 이상이 이 보수층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을 다 합치면 지지율이 한 15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예. 하거든요. 예. 그럼 이게 다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배는 있었을 거다. 근데 두 배가 지금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20이 아니라 40쯤 됐는데 예. 나머지 20이 지금 사라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선거 막판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렇죠. 기존의 보수 정당 네. 후보를 찍는 쪽으로 결집할 것이냐? 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 부분 갈 것이냐? 예. 이제 그것이 지금 샤이 보수의 어떤 투표 항배를 놓고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고 한 20% 정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집이냐 마음을 변하느냐 그뿐만 아니라 결집하느냐 오히려 이 선거 자체에서 포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면서 투표율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예측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까지 마음을 완전히 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바 예를 들면 2007년도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부가 다 오래전에 결정이 났다고 생각한 그 진보층이나 야권 성향 지지자들이 그냥 투표를 대거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투표율이 63% 역대 최저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나 이런 것들에 얽히고 또 보수층 자체가 분열되기 시작하면서 보수 정당이 분열되면서 예. 찍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2007년도 양상처럼 되지 않겠는가 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른바 보수 노마드라고 하는 보수 유목민, 난민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이제 보수 쪽에서 그 마음을 정하지 못한 층들이 홍준표 후보 쪽으로 서서히 결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여론조사 결과로 실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또 그 사이에 있는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 것이냐, 이런 이제 변수에 따라서 투표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일단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한 82.8%가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리서치나 뭐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한국리서치는 92%가 투표하겠다. 이건 너무 과도한 이제 것 같고 리얼미터는 한 79.1%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생각하면 80%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세대별 투표의 어떤 참여율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2년대 당시에 이제 투표를 보게 되면 50대 투표율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 40대, 30대, 20대 순입니다. 그래서 뭐 20대가 이제 가장 이제 낮은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방금 말씀한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라는 층을 보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가장 많이 투표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번 이제 대선 자체가 촛불 대선이라고 해서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농단에 분노한 어떤 국민의 어떤 심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20대의 정치적인 어떤 무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투표층이 정치적으로 관심을 좀 갖게 됐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이나 여러 가지 나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보수층의 어떤 그런 참여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대선 자체가 국민적인 어떤 관심과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국민의 어떤 의사가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0대 투표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오히려 국민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어떤 그런 어떤 의중이 실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투표가 굉장히 의외로 높을 가능성도 생각이 됩니다. 네. 게다가 뭐 저희 아시다시피 TV 토론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죠. 그리고 이 TK를 중심으로 한 이제 전국의 보수 표심이 안철수 후보를 계속 대세에 있었던 문재인 후보를 심지어 역전하는 여론조사까지 낼 정도로의 뭐랄까요, 어떤 영향력을 가졌었고 지금은 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걸 보면 일단 보수 표심은 분명히 살아있고 오히려 열정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언제 막판에 투표일이 되면은 투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있기 때문에 기권율은 별로 높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투표를 하게 될 때 정작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보수가 막판에 투표를 할 때는 어떤 전략적 투표 그러니까 문재인 이번에는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결코 이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으니 문재인 후보 대통령 되는 것을 일단 막는 것으로 우리 보수 마음을 표시하자. 그렇게 이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닌가. 그런 것이 이제 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네. 사전투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사전투표가 아주 간편해졌습니다. 주민등록증만 들고 가면 된다고 해서 또 아마 젊은 층에서는 놀러를 갈 수도 있는데 휴가를 얻어서 그 전에 사전투표를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고 하죠. 사전투표율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여기저기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보면 사전투표를 실시하면 투표율이 아주 높을 거라고 기대했는데요. 사전 투표를 하니까 실제 이제 투표 당일날 투표율이 또 어느 정도 떨어졌어요. 사전 투표의 효과가 기대만큼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선거의 성향이 보수와 진보가 사활을 겨루는 이런 성격이 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이 제가 볼 때 언론에서 항상 조사하면 8, 90% 안 됐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막상 선거를 해보면 투표율은 그 정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 투표가 있고 투표 시간이 2시간, 오후 8시까지 연장되어진 최초의 투표지만은 투표율은 지난 2012년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75.8%에서 2007년에 63점 몇 프로입니까? 63% 정도 됐죠. 63%하고 그 사이쯤 어디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그렇게 높은 부분이 우린 자꾸 투표율이 아주 높아야 된다, 참여한다 이러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70% 안팎의 투표율이면요. 선거로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투표율이다.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조금 또 상황이 다른 게 과거와 좀 다르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뭐 대선 후보 토론을 보면서 술을 마시는 뭐 그런 게임도 하고 있다고 하고 굉장히 패러디도 활발해지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하고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난 대선 때는 그런 패러디 하나 만드는 것도 약간 겁을 낼 정도로 국민들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뭐 블랙리스트 이런 것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들이 역으로 발생하고 있다. 굉장히 자유롭게 뭔가를 논하고 얘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 투표율이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조금 올라가는 현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